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톰 리플리 어떤 인물인가요?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재주가 많고 취향도 아주 고급지고요. 그쵸. 네. 근데 흑수저로 태어나서 자기가 이제 지향을 하는 세계와 인물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리고 거짓말 하는 거 보면요. 되게 노력형 거짓말쟁이에요. 네. 그냥 허튼 거짓말 안 하고 쉽게 안 해요. 되게 한 번씩 꽈서 얘기하고, 네. 진짜 그 인물이 돼서 고민을 했을 법한 것들을 얘기를 해서 번복을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맷 데이먼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톰 리플리는. 그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 그 왜 광장에서 네. 마지랑 그 메리디스 그 둘이 만나게 마주치게 네.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잘 계략을 꾸미죠.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는 훌륭한 배우뿐만 아니라 훌륭한 연출자가 될 수 있는 능력도 다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죠. 어떻게 그 메리디스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디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디키의 마지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살아있고 너를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거 다 계산을 하고 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적인 장면 하나 더 있네요. 그 마지가 그 디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가게끔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톰이 시간차를 두고 다시 네. 들어와서 만나게, 맞아요. 두 사람 만나게 해줄까요? 형사가 이러니까. 처음에는 뭐 만나자고 하요? 하다음에 잠깐 한 3초 있다가 아니라고. 그런 또 계산적인 맞아. 연출이 있네. 그러니까 디키는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연출을 함으로써 마지가 살아있는 디키를 어쨌든 한 번 더 존재를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디키는 이 집안에 만나진 않지만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남겨놓음으로써 자기 알리바이를 계속 만드는 거죠. 이미 디키는 죽어서 사라졌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은성 감독님? 인물이요? 리플리? 굉장히 디키에 대한 부러움과 집착을 가진 인물이고, 좀 가진 것 없이 세상과 조금은 좀 단절된,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좀 부정하는 인물? 그런 면에서, 누구나 한 번쯤 좀 나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뭐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 있잖아요. 자기 심연 안에 막 파고들어서 그러한 것에서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소니 밍겔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리플리가 남을 죽이고 남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남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로 봐야 된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인상 깊은 장면에서 피터와의 사랑을 이제 찾았는데 드디어 톰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더 이상 디키로 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피터가 사랑하는 건 디키가 아니잖아요. 맞아. 저는 이 리플리 두 분을 연결해서 보면 정말 재능에 비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인물인데 근데 그 재능 때문에 또 기회가 오죠, 자꾸. 자기가 먼저 의도한 건 또 아닌 게 많아요. 먼저. 그렇잖아요. 자켓도 그렇고, 피아노 연주가 감동적이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그렇고. 얼굴이 닮았으니까, 디키 씨라고 묻는 거고. 그, 케이트 블란쳇도 와서 말 거는 것도 뭔가 매력을 느끼니까 자꾸 먼저 말을 거는 건데. 그래서 저는 다 보고 나니까, 이 리플리는 자기 재능을, 거짓말? 흉내? 그리고 서명, 위조 서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진짜 리플리의 재능은 그냥 타고난 매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만 이런 게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가진 그 타고난 것들을 가장 박하게 평가하는 인물이 리플리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장면에 가면 이제 피터가 너 아름다워, 넌 어때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그걸 굉장히 확인받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죽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리플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또 하나는 저는 이 리플리가 그 자신의 비극을 예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술가들은 어떤 종류의 예술가들은 이렇게 뭔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어둠인 줄 알면서도 어둠에 다가갈 수도 있고 네. 그 호기심 때문에 혹은 그 깊이를 가늠하고 싶어서 다가가잖아요. 저는 그런 인물 같아요, 리플리가. 그래서 처음에 마치 예술에 대한 호기심처럼 그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독학인데도 그 정도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물인데 네. 피아노 그 리무진을 타고 그 돼지들이 이렇게 걸려있는 골목을 떠나갈 때 저는 리플리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설사 살인일지라도 저는 그런 마음을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예견했을 것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차마 그 비극인 줄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기보단 더 다가가는 인물인 거죠. 예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를 들어 정말 자기 삶이 소중한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발을 빼잖아요. 네. 근데 리플리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술가인데 창작자로서의 예술가가 아니라 호기심으로서의 예술가적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다른 인물들? 어떤 인물들에 관심이 가시나요? 저 리플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리플리가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때가 아니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연대를 맺으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디키랑 가까워지는 것도 디키가 싫어하는 아빠에 대한 공공의 적을 만들고 이 사람이랑 가까워진다든지 네가 걔 임신시켜서 걔가 죽은 거 내가 다 뒤집어 써줄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해서 얘랑 연대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인간이 가장 나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똑똑하고 이해심이 높은 사람인데 그게 삐뚤어진 방법으로 발현이 돼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로 풀렸으면 예술가보단 전 평론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론가 잘 지켜보고 맞아요. 잘 관찰하고 네,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 연기도 해야 되는데 연기하는 평론가.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맞아. 춤도 잘 춰요. 맞아요. 메야 이거 부를 때. 그 머플러 두르고 양복 재킷 입고 아래는 안 입고 그 되게 명장면인데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디키를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디키가 없는 방에 들어가서 디키 옷을 입고 디키 모자를 쓰고 디키의 신을 신고 디키의 머플러를 하고 하지만 바지는 입지 않고 트렁크 차림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 약간 중성적인 느낌으로 부르죠. 그때 디키가 슥 나타나요. 그리고선 너무 싫어하잖아요. 당장 벗으라고. 그러면서 벗으려고 하니까 네 방 가서 벗으라고. 네, 경멸조로 얘기를 하는 자기가 입으로 보여놓고. 그니까 되게 변덕스러운 거죠. 변덕쟁이야. 사실 그리고 그때 바뀐 시점이 프레디가 나타나고 나서거든요. 다 좋아해. 근데 입으라고만 했지 입고 춤추라고 안 했잖아. 입고 춤추고 노래하니까 좀 근데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톰이란 인물이 디키가 예상에서 좀 더 디키 상상을 벗어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지는 상상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참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진실하고. 근데 막 되게 그 디키를 위협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마지는. 그리고 프레디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너는 프린스턴이 아니야. 톰한테. 프린스턴 애들은 너처럼 고상하지 않아. 전형적으로 프레디가 그 예지. 근데 그런 얘기들이 이 디키에게 공포감을 줄 정도로 톰이란 인물이 좀 알 수 없는 처음 만나보는 유형의 인물 그런 인물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두 분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디키 같은 경우 아까 옴무파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화 안에서 판무파탈이나 옴무파탈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매력적인 인물이잖아요. 되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네.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디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디키의 인생에서 톰도 그런 인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저도 대화하면서 갑자기 느꼈어요. 아예 죽었잖아요. 파멸이 자기를 죽였는데. 톰은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네, 서로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굉장히 다른 매력으로 이끌렸던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리플리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자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렇죠. 근데 뉘앙스도 느껴지고. 디키가 몰랐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란 거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 정말 디키를 안 좋아해요. 네.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 사실은. 죽은지 유서를 보고. 그렇죠. 그냥 그거를 묻어버리려고 하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맞아. 없듯이 부모도 자식 자식을 선택 선택 못 한다고. 아빠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글쎄 저는 좀 이런 상황 어떻게 됐던 그냥 뭐 진실이 뭐던 지금의 현실에서는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라는 걸로 그냥 믿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좀 무섭다고 생각했어. 저는 아들이 사람을 살인했을 거라고 믿는 아버지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고, 네. 아들을. 저는 그 유서만 써놓고 디키가 도망갔을 거라고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얘는 어디선가 속이고서 잘 살고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괘씸하니까 앞으로 너한테 돈 안 주고 그거 네가 가져라 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물증이 없지만 계속 의심하는 게 맞이잖아요. 톰을. 그렇죠. 네. 본능적으로 네. 해서 알죠. 그거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약간 여자들은 모르는 얘기가 있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걔를 내치고 마지막 알고 있는데. 네.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한테 돈까지 이제 평생 주면서 돌봐준다는 게 난 그 사람 아저씨 진짜 바보 같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것 같아. 마지는 톰이 범인인 줄 알죠. 네. 확실히 끝까지 알아요. 네가 범인인 거 알아. 끝까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는데 문제는 증거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못 믿는 건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애를 프리스턴에서 사람을 너무 심하게 팼던 거. 두 번째는 임신시킨 거. 근데 결국 그 증거들에 기반해서 결론이 내린 게 이 본능적인 그 결론보다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그런 이슈들이 주제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톰은 피터를 만나는데 피터는 어떠셨어요? 저 피터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요. 뭐야 매력있어 진짜. 진짜. 왜 피터 안 넣었어 선택지에 아까 톰. 디키 피터. 난 난 그러면 피터 안 되지. 전 그래도 디키 할래요. 그럼 사이좋게. 그러네. 진짜. 저렇게 멋있는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얘기하다 보니 참. 그 프레디가 톰이 새로 산 피아노 함부로 만질 때 표정 기억나세요? 완전 그 눈동자가 이렇게 굴려서. 예린 씨가 지금 연기를 해갖고 너무 웃겨. 그거 진짜 연기를 그런 너무 연기는 잘해, 어떻게 프레디. 하게 되는 걸까? 그게 사실 지문에 안 써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눈동자를 위로 굴린다. 지문에도 안 써있고,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고. 예. 그냥 그거 하는 건데, 그래서 진짜. 손이 항상 뭔가 이렇게. 근데 정말 이게, 저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영화를 저도 고등학생 때 봤나? 그러니까, 전혀 의식적으로 영화를 보지 않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화를 볼 텐데, 필립 세이머 호프먼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 모습으로 거기 기억이 돼 있어. 손가락을 이상하게 하고, 예. 피아노를 띵띵 치면서 그 모습으로 저한테 평생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연기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필립 세이머 호프먼 나오는 영화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웃고 떠드는 사이에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또. 진짜요? 그래요? 또? 15분이 남았네. 헐, 그렇구나.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 연출, 연기, 더 못한 이야기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넘어갈게요. 목욕탕 씬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너무 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 그리고 진짜 너 외동이야? 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약간 보트를 왜 타고 나갔을까? 이런 것처럼 디키가 던지는 것들 무슨 의도였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전 지금 대화하다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톰이 디키로 향하는 감정에 더 집중을 해서 봤는데 네. 셋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디키도 톰한테 굉장히 두려울 정도의 어떤 끌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척 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드리면 욕조에 디키는 다 옷을 벗고 들어가서 욕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조 바깥에서 옷을 다 입은 톰은 디키를 상대로 체스를 두고 있어요. 같이. 그러면서 체스 하나, 이렇게 목욕하는 디키, 그 젖어있는 약간 분위기, 습기, 그리고 울림, 목욕탕에. 네. 되게 섹슈얼한 분위기고. 네. 근데 너 뭐 외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평범한 질문이지만 다른 걸 더 물어보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근데 마지도 외동이고 나도 외동이라고 하죠. 아 근데 이런 것도 아니었을까 또? 아버지가 톰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가 이 디키의 좀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디키가 외동이고 부모도 없고 그러면 정말 얘가 톰이 그러면 내 대체물로 아버지가 톰을 그런 생각도 약간 이게 카인과 아벨이라는 주제곡을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하긴 그리고 영화에서 우린 형제다. We are brothers.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소름. 이런 숨겨진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말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의미는 또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대사가 되게 많아가지고 배우들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나리오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욕조 장면에서도 내가 들어가도 돼? 하잖아요. 네. 그거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같이 아니고 자기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 대사들이 있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알몸으로 나가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데 톰이 이렇게 힐끗 보죠. 근데 엉덩이를 계속 네. 바라봐요. 그거를 주드로가 모르지 보고 않죠. 네. 디키가 더 보란 듯이 맞아요. 일어나죠. 욕조에서. 난 거기서 되게 나르시즘 느껴졌는데. 그렇죠. 디키에. 그럴만 하죠. 네. 내 아름다운 마음껏 봐라. 네. 이런 네. 느낌? 그쵸. 멋있어. 정말 온몸 파탈이네. 네. 진짜 좀 매력있는, 좀 독특한 캐릭터긴 해요, 디키. 좀 딴 얘기인데, 이 리플리 역의 디카프리오한테 먼저 역할 제안이 갔을 때요. 그런데, 맷 데이먼이 하게 된 거. 그때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 이런 거 찍을 때인가? 그거보단 좀 그보다 뒤인가요? 좀 뒤긴 하네요. 뒤긴 근데 한데. 찍을 때면 97, 8년. 비슷한 시기. 외모였겠네요. 완전 탑스타. 그러네요. 그 안소니 맹겔라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맷 데이먼이랑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말을 하는 줄 알았대요. 너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었어. 그 정도로 이해력이 진짜 뛰어난 되게 똑똑한 지적인 사람이에요. 배우. 저희 최애죠, 사실. 그죠? 저번에 그 네. 얘기했는데. 네. 한때 정말 최애였고, 근데 이제 저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맷 데이먼이 진짜 배우로서의 변화를 너무 현명하게 해가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서 네 멋있어요. 마션도 재밌게 봤었거든요. 액션을 그런 본 시리즈에 나오는 액션 배우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탐 리플리를 보던 시절에는 굿이런팅 그렇죠. 나오고 네. 이럴 네. 때. 그냥 너드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완전 꽃미남 배우가 아니라 가지고. 음. 근데 오히려 연기 변신이 더 많이 되는 네.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이야기 더 할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를 한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더 얘기를 해볼까 봐요. 네. 은성 감독님부터 해볼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 전 두 개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그 재즈 클럽에서 리플리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 처음 재즈 클럽에서. 네. 아메리카노. 네, 그거 할 때. 아메리카노. 이때 남을 굉장히 잘 따라하는 리플리가 이 장면에서만큼은 굉장히 서툴고 어색해요. 너무 맞아요. 네. 사실 저는 노래 같은 건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음악 취향 같은 것도 노력으로 이렇게 맞아요. 몸에 막 새겨지지가 않아요. 본능적인 거잖아요. 네, 음악 그렇죠. 취향은. 이때의 리플리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좀 오히려 그래서 좀 정감이 갔던 장면이기도 했고 약간 찐따 같잖아요. 네. 네, 되게 당황하죠. 네, 늘 뭐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을 좀 버렸던 리플리의 안쓰러움이 묻어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디키가 아메리카노 부를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잘 부르잖아요. 그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줘서 더욱더 리플리가 좀 초라하게 보였던 장면이고 그런 장면. 그 장면에서는 그래도 그때는 톰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 이후부터는 저는 톰이 자신을 버리고 디키가 되려고 하는 걸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서 이 장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는 탐이 게이라는 걸 그 장면에서 느꼈거든요. 그 클럽 저도. 씬에서. 되게 설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네. 하나를 잡고 남자 셋이서 머리를 막 가까이 붙이면서 아메리카노 하는데 막 심쿵하는 네. 톰. 그 보면 주들로는 마이크를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고 그 다른 가수는 관객들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탐은 딱 디키를 정말. 보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 참. 이 세계 안에 껴가지고 너무 신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꼭 연인으로서뿐 아니라 친구도 없잖아요. 네. 네. 그 친구로서도 설레는 거고 그런 클럽 분위기와 흥겨움과 내가 모르는 세계 무대의 것도- 주인공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대에 네. 올라갔다는 사실 그 모든 게 그 톰을 정말 마법처럼 네.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첫 번째 마법. 네. 근데 그 알면서도 나가기 싫었겠지.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저는 이번에 영화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요즘에 힙스터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힙스터들. 네. 막 모자까지 차려 쓰고서는 지하 클럽에 가서 힙합 즐기는 애들 있죠. 네. 약간 그 50년대 그 재즈가 지금 21세기의 힙합 문화랑 비슷하지 않나. 해방촌에 사는 친구들이 클럽 가서 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랩할 생각. 뭐야? 맷 데이먼이랑 주드로가 랩하는 생각. 리메이크 다시 되면은 랩해야 되잖아요. 괜찮? 그러면은 톤이 많이 바뀔 것 같네요. 리플리가. 예린 씨는 어떤 장면이세요? 아, 전 진짜 장면 뽑기 너무 어려웠는데. 네. 다 좋아, 다 좋아. 아무래도 저는 살인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3번의 살인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보트에서, 그 다음에는 그 자신의 집 앞에서, 집 안에서, 그 다음에는 배 안에서. 선장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처음 보트 장면이 아무래도 첫 살인이다 보니까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막, 장렬하게 빛나는 태양, 되게 불안하게 움직이고 흔들리고 있는 보트, 그 다음에 그 태양빛의 열기가 화면으로 느껴질 정도로 맞아요. 인물한테 클로즈업해서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막 바닷물에 반사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그때, 너 되게 지루한 인간이야. You can be quite boring.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거기에 충격을 맷 데이먼이 받죠? 그래서, 뒷길이 이렇게 찍고 있던 카메라가 그대로 톰한테 가는데, 그때 막, 우와, 이런 사운드 같은 게 배경에 깔려요. 네. 그러면서 약간 되게 불안한 요소가 또 음악적으로 지워지는 건데, 네. 그때 맷 데이먼 탐 리플리가 했었던 나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있는데 너는 네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톰은 앞으로 디키의 삶을 완전 거짓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어. 예. 나는 디키한테 충고. 그죠. 그 그렇지. 대사를 하고서는 이제 죽이게 되는 건데 저는 그 죽임이 나오는 장면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얼굴이 갈라지잖아요. 그 잘생긴 얼굴이 한순간에 갈라지면서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데 그 주드로의 그 뛰어난 외모를 그냥 배우의 외모가 아니라 약간 영화적 소품으로 사용했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저런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지 하는 충격? 전 바닐라 스카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네. 근데 거기서도 저는 톰 크루즈의 얼굴이 망가지는 그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주드로가 피를 흘리던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 죽일 때 노를 이렇게 막 내려치는데, 몇 번 내리시죠. 그때 약간 카메라가 이제 밖으로 빠지면서 둘이 아웅다웅하는 목소리만 들려요. 네. 근데 스탑 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디키가 하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탐한테 스탑하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탐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 화나게 만들지 마. 나 좀 멈춰줘.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디키는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디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톰은 그만해 하면서 그만해 계속 하고 그러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깨어나는 그런 악스러운 면들을 그러니까 멈춰달라고 절규를 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피터를 죽일 때도 맞아요. 자기가 울면서 막 하나님 부르잖아요. 플리즈 네. 이러면서. 오가 플리즈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더 약간 끔찍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네. 그 끝장면은 좀 완성도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피터를 죽였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피터와의 장면, 유명한 장면 같아요. 이 장면은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네. 나를 정확하게 알아본 피터, 그러니까 톰의 정체성, 성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본 피터와 만나서 이제 데이트 같은 걸 하는 거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같이. 그래서 자기가 단조에 그 슬픈 곡조를 치면서 자기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톰이. 참고. 그래서 너는 과거를 지하에 두고서 문을 잠그고 다시 가보지 않는 것 같은 거 안 하니? 이렇게 물어요. 네. 나는 그래. 이러니까. 피터는 밝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그 커밍아웃이나 이런 부분도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솔직한 인물인데 뭐 이렇게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면서 나도 그러지 이러면서 가볍게 근데 나는 건물 전체가 필요해 뭐 이러면서 하는데 톰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죠. 이러면서 그러다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열쇠를 주고 싶어져. 열고 들어가봐 하면서 하지만 그럴 순 없어. 너무 어둡고 그 안에는 악마가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피아노를 치면서 그러니까 피터가 쓱 톰의 뒤에 와서 얼굴을 이제 뺨을 딱 살짝 갖다 대면서 자기 팔로 이제 뒤에 백허그 하듯이 팔을 쭉 뻗어서 막 경쾌한 피아노를 띵띵띵띵 막 치면서 하면서 노래가 우울해서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톰은 다시 띵띵띵띵 그 우울한 곡을 치면서 나도 그러고 싶어. 빛을 들여서 모든 걸 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좀 더 대사가 있는데 그 다음 전 여기서까지 그쳤으면은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성당에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피터가.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한 소년이 막 뭐랄까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때 막 톰이 성가를 부르고 있으면 너무 성스러워요. 그 성당 맞아요. 자체가. 톰이 막 뛰어 들어오면서 그 피터를 바라보는데 그 피터의 모습은 뭐냐면 그동안 톰이 정말 갖고 싶었던 세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참 좋아하잖아요. 물론 디키도 사랑했지만 디키는 재즈 좀 반대적인 인물이고 피터는 오히려 정말 톰이 그려왔던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인물이거든요. 비슷한 사람이죠. 네, 그런 자기가 동경하는 예술의 세계를 실제로 취향도 같고 너무 설레는 눈빛으로 이제 바라보고 서로 아이 컨택을 하죠.
근데 그때 톰은 좀 진실된 모습이고 그제서야 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디키가 되고 싶어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다시 톰이 되고 싶어하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죽음으로까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비극으로 영화는 끝을 맺지만. 네. 그 피터 피아노 오르간 치고 있는 피터의 모습을 바라보는 탐의 그 눈빛 이런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영화가 보면은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주는 모습보다 거기에 리액션을 하는 배우들의 모습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영화 더 할 얘기 많은데 그저 끝날 때가 됐네요. 연결 콘텐츠로 넘어가야겠네. 네.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은성 감독님? 저는 영화인데요. 매튜 델라포테 감독의 얼굴 도둑이라는 프랑스 영화예요. 특이하다. 제목부터 일단 조금 네. 겹치죠. 이야기가 스스로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 남성의 배우가 아멜리아가 짝사랑을 하던 니노 그 배우 마티오 카소비츠가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구나. 네. 찾아봐서. 그의 직업은 집을 소개해주는 부동산 중개사예요. 근데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가 특수분장으로 그 얼굴을 똑같이 분장한 다음에 한동안 그 집에서 머물며 타인이 되는 상황을 반복해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그러던 중에 그의 인생이 바뀔 만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인물이 되려고 완전히 자신을 버리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네. 재밌어요, 이 영화. 봐야겠네요. 네. 네. 예린 씨는? 저는 또 노래인데 이번에. 노래요. 네. 네. 이 음악에서 나왔어요. 영화에서 나왔어요. My Funny Valentine. 챗 베이커. 네. 맷 데이먼이 부른 버전이 있어요. 네. 그 OST는. 네. 맞아요. 너무 좀 불러주셔야죠. My Funny Valentine.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맷 데이먼이 이 영화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굉장히 수줍게 이걸 부르면서 그리고 사실 그때 옆에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잖아요. 주들로 디키가. 왜 이렇게 슬프지? 네. 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슬프죠? 영화 볼 맞아요. 때보다 더 슬프네. 네. 둘이 사랑했던 걸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일종의. 예. 아무튼 그 둘의 그 합주 그때 주드로가 아직도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눈빛으로 맷 데이먼을 바라보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 이 가사가 뭐 제목부터도 그렇지만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해석을 어쨌든 좀 시적이니까 해석하는데 오픈되어 있긴 한데 있는 그대로 당신은 사랑했다. 네. 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는 이 노래 가사가 마지막에 그 탐이 피터를 죽일 때 피터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탐은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그런 아이러니한 분위기와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보고 싶다, 영화. 저는 그림이고요. 네. 혹시 애셔 아세요? 네. 애셔라고 그림은 누구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림이 오른손이 왼손을 그리고 있는데 왼손은 또 오른손을 그리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계단이 있는데 시작점과 끝점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처음과 끝이 없고 앞과 뒤가 없고 위와 아래가 없고 뭐가 그림이고 뭐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게 다 수수께끼같이 그림을 이제 그린 그게 애셔의 그림들이 있는데 제가 네, 나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인스타에 올려둘게요. 근데 굉장히 매력있고, 그러한 딱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이 리플리 안에 많은 감정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네. 그림으로 골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무리는 은성 감독님이 해주셔야죠. 네. 오늘도 창밖의 영화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